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는 미래 없다 그랬어. 근데 지금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좆빠지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근데 Amen. 전쟁 터지면 대포에 죽을 뻔했었어요. 우크라이나 현지 군인들 만나서 어떤 경납고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중앙에 대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죽었냐면 와 진짜 악질도 많은데 와 악질 플러스 정신병자들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많아요. 시비 거는 뭐 사이버레커도 되게 많고 구제역도 나한테 시비 걸었어. We got a military legend today. UDT Navy SEAL 이근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pod.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요. 네. 1시간 지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네이비시를 가능한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요. 1시간 지각 이거. 아 택시 기사. 아, 네이비시에서 1시간 지각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원래 밀리터리 타임은 15분 전. 그게 온타임. 정각도 안 맞아요. 된다. 그게 15분 전. 아. 그게 밀리터리 타임. 오케이. 어쨌든 뭐 오신 게 저는 감사합니다. 1시간 지각하면 이제 풀메탈 자켓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얼굴에다가 You fat ass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이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그 이근님 책을 읽었어요. 네네. 그 더 빅토리 그 책 내신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읽는데 사실 저도 이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게 그 외국인 최초로 네이비실에서 훈장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네이비실과 UDT 요걸 둘 다 경험한 사람은 뭐 전 세계에 없다 이런 그 서사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좀 궁금했던 거는 이근님이 어떻게 처음 군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거기서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저는 미국에서 성장했는데 옛날에 그 영화 네이비실 영화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네이비실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첫째는 실제로 미 해군에서 그 영화를 스폰했어요. 지원했어요. 그래서 영화가 현실적으로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할리우드 액션 영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현실적으로 잘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이게 어떤 부대냐 좀 대충 물어보고 대충 설명받고 그 뒤로 바즈 앤 노블 책방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가서 공부를 했죠. 막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네이비실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더 열정이 생겼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수영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왜냐면 사관학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비실 장교가 되려 그러면 체력만 중요한 게 아니다. 체력, 뭐 멘탈, 그리고 공부 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리더십까지. 그래서 되게 많은 활동했죠, 학교에서. 근데 저도 사실 외국 생활 오래 해서 뭐 너도 알겠지만은 이제 캐나다 뭐 미국 더 하겠지만 흑인들 막 몸 막 태어날 때부터 그냥 사실 근육질로 태어나잖아요. 그냥 아기 때부터 근육질이야. 근데 삼각근이 많이 발달돼 있긴 벌써 하더라고요. 막 트라피소이드가 막 이만해. 근데 저는 이제 되게 그런 박탈감 같은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이제 막 초등학교 전에 이제 갔는데 다들 막 축구 나보다 훨씬 잘하고 막 피지컬도 너무 다르고 뭐 인종차별 이런 것도 많고 또 거기 외국에서 이제 아시안 남자라는 게 되게 거의 여자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BTS 전 시절입니다. BTS 이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막 뭐 제키 챈 뭐 브루스리 요거 때가 유일하게 좀 아시안 남자가 재평가되는 시기였는데 그 이후로는 또 막 뭐 케이팝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너네 막 뭐 스키니진 뭐 저 시대 때는 또 그랬어요. 막 그런 인종차별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또 뭐 남성성의 상징인 네이비실 뭐 그 군사학교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셨을 때 사실은 제가 크면서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제가 올 백인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동양인데 그 당시에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미국 사람들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할 때죠 그때. 김정일만 아는? 아니, 그것도 몰라요. 코리아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그때는 차이나, 차이나 아니면 재팬. 왜냐면 그때 소니도 좀 유행이었어요. 뭐 그쵸? 펄하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근데 차이나가 아무래도 더 큰 나라고 또 뭐 go back to China 뭐 이런 말 많이 했었죠. 근데 또 아시안 사람을 보면 기본적으로 쿵푸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미징이 좋았네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소룡, 브루스 리도 되게 아마 브루스 리 영화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제키 챈 영화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100% 쿵푸 잘하겠다. 건들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BTS 때문에 뭐 K-팝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좀 삐리삐리하고 머리 좀 약하고 염색하고. 피부 좋고 좀 게이 같다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강하게 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오히려. 그래서 좀 더 막 견제 같은 것들이나 막 인종차별 이런 게 있었나요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댐미기도 했어요. 좀 너 쿵푸 잘하지. 그래서 혼자 오지 않아. 여러 명 데리고 와요. 이거 아시아 택틱인데 이거. 예. 그러면 저는 또 싸우면 여러 명이라고 싸워야 돼요. 저 혼자 동양이니까. 근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또 여러분 태권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또 태권도를 열심히 보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태권도 제가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격투기 대해서 좀 좋아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MMA 쪽으로 이제 갔는데 근데 초등학교 때 그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쓰게 되는 거야. 맨날 이제 시비가 붙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 많이 당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님도 맨날 학교에 불려가고 제가 트러블 많이 만드니까. 그래도 파이트백은 언제나 했군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진짜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내 애가 맞는 건 싫다. 절대로 맞고 집에 들어오지 마라. 차라리 내가 때리는 게 낫다. 네. 선제 공격.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건 되게 강조를 했어요. 맞고 다니지 마. 맞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다 때리고 다녔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좀 안 좋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은 스트레스 받는 게 학교에 많이 불려간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실에 저희 책상은 항상 선생님 책상하고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들하고 잘 못 어울리니까. 그래서 그걸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그랬어요. 초등학교 내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학교 그 학생들이 견학을 가잖아요. 뭐 박물관도 갈 수 있고 공원도 갈 수 있고 저는 못 가겠어요. 가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시팅을 해야 된다. 네, 같이 가야 돼요. 견학을. 어머니가 같이. 그래서 어머니가 다 따라가줬어요. 전부 다. 근데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화를 냈어요. 선생님들한테. 왜 우리 아들한테만 그러냐. 인종차별. 그렇게 말 많이 했어요. 진짜 조금. 근데 그게 그때 그런 차별받고 그거에서 어린 나이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게 막 나 이씨 fuck you 이런 식으로 좀 더 공격성을 뭔가 일깨우는데 어떠한 트리거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저는 뭐 너 경험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저는 원래 캐나다 가기 전에 뉴질랜드 먼저 갔었는데 네. 저도 막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가서 이제 바로 차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막 애들한테 막 쌍욕하면서 야이씨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한국어로? 그냥 막 야이씨 막 이러면서 막 뭐라 했거든요. 애들 막 왕따 시키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처음 저의 막 그런 공격성 이런 게 되게 발현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조금 처음 반응을 하셨는지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중국을 살았거든요. 미국 살기 전에. 네네. 그때는 이제 약간 같은 동양인들이니까 공격성이 엄청 발휘가 되더라고. 네네. 그래서 막 싸우고 약간 조금 이제 일장 되고 싶어가지고 네이버에 싸움 잘하는 법 검색해가지고 이제 택틱 세우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 한 180에 100kg 넘는 애가 전학을 온 거야. 중국에서? 중국에서. 근데 뭐 걔는 한국애였는데. 근데 내가 얘랑 이제 그리고 얘가 막 이제 애들을 막 괴롭히고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내가 얘를 싸울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내가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단체로 이제 뭔가 너 이러면 안 된다. 정치를 내가 한 거야. 네네. 왜냐면 싸움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20명 정도로 제가 선동을 해가지고 너 좀 잘 지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미국 가니까 바로 뭐 쭈구리 됐죠. 그러니까 이거 잽이 안 되지 뭐 이게. 공격성이 나는 줄어들던데 미국 가니까.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어릴 때 지금도 좀 그렇지만 지금 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손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반응? 그러니까 손이 저 이게 먼저 나가네. 주먹이 날아가요. 주먹이 날아가니까. 발도 같이. 그래서 사실은 카운슬링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인종차별한 것도 있고, 근데 또 이것도 되게 악질 행동인데 선생님들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한 거예요. 어린 싸움만- 초등학생인데. 네. 그러니까 핸드 프로블럼이라고 계속 표현했어요. hand problem. 아, 네. 손 문제. 손 문제. 오. 그래서 손이 날아가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고 항상 그룹으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 또 심하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초등학교길래? 그러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초등학교는 아기가 만약에 맞으면 그러면 울잖아요. 울어.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아 얘는 울어, 얘는 멀쩡하네, 얘가 잘못한 거야. 그쵸. 그렇죠. 예, 그렇게 봐. 그리고 또 동양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저를 싫어했어요. 또 카운슬링도 억지로 제가 받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되게 심해졌어요. 그 제가 점프로 알죠? 점프로. 줄넘기. 네, 줄넘기. 그거 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 그냥 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점프로 봤어요. 이게 끈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끈에다가 플라스틱 하우징이 있어요. 알죠. 예. 약간 그 좀 더 소리를 찰지게 하려고 하는. 맞아요, 예, 맞아요. 플라스틱 하우징이 주르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를 공격하니까 여러 명이 또 공격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무슨 초등학교야 이거. 아니 이게 이거 갱스 오브 뉴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초등학생.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트러블 많이 만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나한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으려고 했어. 근데 제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저를 질질 끌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바보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내 손에 뭐가 있어? 점프로프 있어. 아 플라스틱 하우징이 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얼굴을 확 때린 거야 내가. 아하. 근데 여기에 이제 마크가 생긴 거죠. 그 사람 얼굴에. 예.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것 때문에 제 첫 서스펜션이 생겼어요. 학기 며칠 못 나왔어요. 그거 때문에. 정학을. 근데 이게 그 군인분들이 약간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굉장히 합법적인 폭력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내가 총을 갖고 있고 내가 그냥 길거리에서 누구를 쏴 죽이면은 나는 살인자지만 네. 군인은 어쨌든 합법적인 환경에서 정의로운 똑같은 거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뭐 의도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뭔가 그게 되게 뭔가 파인 라인인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뭔가 어쨌든 좀 폭력성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좀 잠재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군인하기에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뭔가 좀 잘못 빠지면 범죄자가 되는 거고 잘 이렇게 되면은 뭐 군인 되는 것 같고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 제가 맞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좀 케이스가 달랐던 게 초등학교는 다 백인이었어요. 근데 중학교는 이제 베이사이드에 그 중학교를 갔어요. 샌프란시스코. 아니요, 미국이요. 미국. 아, 네. 근데 그 베이사이드 그 동네가 동양이 진짜 많아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 네. 그래서 거기 뭐 차이니즈도 많이 있고. 근데 아무튼 거기 가니까 이제 오히려 동양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백인보다. 문제가 뭐냐면 다 이제 잘못 길을 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조폭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국계 미국인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아시안 갱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담배 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마약 하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은 크게 발달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막 몰래 뭐 플레이보이 잡지도 보고 뭐 야동도 보고 아무튼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었어. 그 중학생들은. 근데 거기서 제가 또 왕따가 된 거야. 왜냐면 보통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야대 가서 이제 담배 피고 마약하고 하잖아요. 에이전 스쿼드에서 해. 네. 저는 학교 끝나면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 나를 픽업하고 나는 수영 연습 가. 수영 선수니까. 그래서 올리지를 못했어요. 그 애들하고. 또 그 여자애들이랑. 아마 그때부터 막 다들 섹스하고 시작했을 거야. 근데 나는 완전 공부만 하고 또 수영 연습하러 가고 수영 끝나면 집에서 또 숙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저의 루틴이었어요. 매일. 근데 그게 뭔가 내가 네이비실이라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약간 엄마의 그런 프레셔 때문에? 수영은 어머니의 욕심이었어요. 그 옛날에 그 한국 영화 봤어요? 마라톤? 알죠. 이제 기봉이. 예. 어머니가 더 욕심이 많잖아요. 그게 한국 엄마야. 우리 어머니가 진짜 수영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학교 학비 안 내도 되고 큰 그림을 설계를 하고. 맞아요. 저도 장학금 받을 수 있었는데 일반 대학을 안 갔어요.
민간 대학교 안 가고 저는 군사대학 이제 갔어요. 군사대학 갔어요. 근데 거기는 학교마다 주는 그 장학금 있고 그게 다 달라요. 월급도 나오지 않나요? 월급은 안 나오나요? 용돈 같은 게 나오나? 그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ROTC 뭐 이런 프로그램은 월급 뭐 용돈 좀 주죠. 근데 제가 갔던 학교는 수용 스칼러십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학교에서 민간 대학교에서는 장학금 준대. 근데 저는 군사대학교를 선택했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수용은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어머니 욕심 때문에 한 거죠. 근데 저도 거기에 또 같이 열심히 했던 이유는 이제 네이비실 되고 싶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목표가 없었다면 아니면 또 어머니의 가이던스가 없었다면은 사실 쉽게 그 중학생 한국인 한국계 미국인들이랑 어울릴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뭐 어린 나이에 사실 그런 거에 혹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맞아요. 이제 백인들이랑 잘 못 어울리거나 막 이런 트러블이 있고 내가 여기 현지에서 뭔가 로컬 사람이 아니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착장 느낌이 뭐 갱단 출신이라고 해도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착장이거든요. 느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나랑 얼굴 비슷하게 생겼고 근데 얘네는 뭔가 쿨해. 어떤 면에서 그쪽에서는 중학교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게 쿨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뭔가 빠질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더 큰 그림이 있고 또 어머니의 어떠한 그런 서포트 때문에 더 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갈래에서 조금 더 라이트를 음보다는 양지로 간 거죠. 그치, 그치. 군인이라는 어떠한 그런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유행이 HOT였어요. HOT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HOT 머리 스타일도 따라하고 바지가 겁나 와이드했어. 거의 치마 수준이었어. 힙합 스타일. 네. 브릿지 넣어야죠. 네, 완전 와이드 바지 있죠. 캔디 그 노래가 제일 인기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유행을 따라가는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막 K-팝에 관심 없었고 나는 네이비실 막 밀리터리 쪽인데 그 어린아이 누가 그런 거 생각해. 한국 애들 다 막 K-팝 여기에 미쳐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스타일이 다르니까 저를 많이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보통 시비가 붙을 때 그것 때문에 시비를 붙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보면 막 강한 애들이 좀 약한 애들 막 괴롭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케이스가 다른 게 이제 라이벌 같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몰려다니니까 얘네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혼자 안 싸워도 되니까. 근데 또 혼자 이게 트레이닝하는 놈이 있어. 좀 싸우고 싶은 거야. 좀 붙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싸웠죠. 중학교 때까지는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거를 이제 졸업하시고 뭐 고등학교는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군사대학 이런 걸 가셨을 때 여기는 딱 내 집단이다. 이런 소속감 같은 걸 확 느끼셨나요? 대학교 때 느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 생각에는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되게 싸움도 많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혼자 많이 다녔어요. 론 울프. 오메가 메일. 내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다 무식해 보였어. 잘못 가고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성공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는 거에 빠졌고 뭐 마약에 빠졌고 뭐 올리는 거에 빠졌고 근데 그게 되게 약해 보였어 내 눈에는. 오히려 강하면 혼자서 다 잘할 수 있는데 시그마 메일 쪽. 시그마 메일이다. 그쵸. 또 꿈이 있을 텐데 얘네들은 꿈이 없는 거야. 목표가 없어.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해. 내가 옆에 있는 동료한테 인정받는 거. 나는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 왜냐면 난 내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뉴욕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동양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또 세상이 달랐어요. 거의 다 멕시칸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고등학교는 LA였어. 촐로들이 거기. LA. 근데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캠퍼스 안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죽었어? 그 멕시칸 학생이었는데 16살. 그리고 다른 멕시칸한테 총 맞아 죽은 거야. 갱 라이벌이었어요. 고등학교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와. 제가 존 F 케네디 하이스쿨 갔어요. 네, 이거 아마 검색하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존 F 케네디 하이스쿨 in LA. 거기를 갔는데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총기 사건. 그래서 와 여기는
실전이네. 실전이네. 근데 뉴욕에 있을 때는 총기 사건을 못 들었어. 다 칼 갖고 뭐 난리치고 그랬죠. 아니면 당구장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런 애들은. 당구채로 막 서로 싸우고 네, 이런 거. 당구 스틱 갖고 또 많이 싸우고 또 그 JV 그 감옥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 멕시칸 갱들이 더 무식해. 앞에 더 생각을 안 해. 그 사람은 그냥 총을 뽑고 그냥 쏴. 잘못 쳐다봤어? 시비부터. 멕시칸 사람들 착하던데. 그게 좀 확 나뉘는 것 같아. 그 되게 착한 성실하게 놈들도 있겠죠. 성실한 그 멕시칸 월커들도 네. 있는 반면에 네. 그분들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 멕시코 거기 어디지? I forgot the name. 그 여행지 있는데. 어딘지 알아. 근데 어쨌든 가족 여행으로 거기 갔는데 친절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 데는 또 근데 투어리즘은 이제 돈 뽑아야 되니까. 그런 말 있어요. 그 불법 멕시칸들이 되게 많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네네. 근데 막 우리도 그런 말 했어요. 아니 부모님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인데 특히 어머니들, 멕시칸 어머니들. 근데 애새끼들은 왜 이 모양인지 다 조폭 생활하고 있고 다 범죄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근데 저도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쳐다봤으면 시비부터 왜 쳐다봤냐고 뭐 보냐고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럼 그때도 좀 공격성을 발휘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때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아니 같거든? 총기는 왜냐면 이제 이거는 라이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섣불리 손이 나갈 수는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눈을 피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내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고등학교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일단은 되게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첫 번째는 수영팀 캡틴이었어요. 네, 거기서 그 수영팀 캡틴하면서 LA 챔피언도 했어요. 2년 연속으로. 네, 그리고 또 운동선수면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인기가 많아. 되게 인정 많이 받아요. 거기에 또 치어리더 문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기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대학교에 ROTC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고등학교에 JROTC가 있어요. 주니어 ROTC. 그래서 저는 존 F 케네디 하이스쿨에 가서 주니어 ROTC를 했어요. 그래서 제복을 입고 다녔죠. 그래서 멕시칸들이 리스펙을. 촐로들이 그 조폭들이 안 건드렸어. 왜냐면 일단 구목 입으니까 그런 포스가 있어서 그런지 어토리티가 살짝 수영 선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멕시칸들은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 약한 놈들을 이제 괴롭히고 좀 뭐 있어 보이면 강해요. 왜냐면 이게 또 그렇게 좀 이제 억압받거나 이제 조금 왜냐면 멕시칸 그 많은 불법 이민자들도 이제 힘들죠. 힘든 소위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킹 클래스고 이렇게 언더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떼거지로 많이 모여서 한국 사회들도 마찬가지인데 해서 이제 좀 사이즈 봐가면서 이렇게 피컨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대학교 준비하는 그 나이였잖아요. 되게 거기에 집중했어요. 수영하고 ROTC랑 공부, 수능 시험도 잘 봐야 되니까. 되게 착실한 학생이었네요. 일단 그러니까. 리캡 해보자면. 그래서 버지니아 군사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는 또 거의 다 화이트예요. 다 화이트. 근데 다시 다 유식한 애들이에요. 유식하니까 뭐 크게 시비 붙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장교들 사람들이고 아니면 장교 아니라도 뭐 이제 되게 좋은 직업을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니까 다 유식하니까 되게 좋았죠. 대학교는. 말이 좀 통하는 그래도. 네, 맞아요. 다 비전 있는 애들이고 다 어느 정도 욕심이 있고 다 잘하려고 그러고 다 좀 젠틀맨 같은 사람들. 그래서 네이비실은 몇 살 때 들어가게 되셨나요? 미국 아니면 한국이요? 미국 제가 아마 딱 그 나이지안 제가 28살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마 딱 그 나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UDT 일찍 들어갔는데 한국 UDT에서 대위까지 생활을 하다가 UDT를 먼저 가신 거군요. 먼저 갔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군대 되게 빨리 들어왔어요. 보통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막 대학교 졸업하면 25, 27 막 그렇잖아요. 저는 한 22살 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럼 버지니아 군사대학교를 졸업하고 UDT로 바로 가신 거예요? 네. 오케이. 그게 완전 바로 UDT가 아니라 일단 또 군 그 체계가 있어가지고 버지니아 군사대학교 2006년도에 졸업하고
그 대학교 졸업했다고 바로 장교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장교는 바로 될 수 있어. 근데 한국은 또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 그거 필기 시험을 또 봐야 돼. 그 해군 장교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필기 시험을 좀 공부를 하고 바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이제 2007년도 초에 제가 입대를 한 거죠. 그러면 장교가 돼야 되니까 들어가서 장교 그 교육을 또 받아야 돼. 들어가자마자 장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 장교 후보생이죠. 그래서 후보생으로 가서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장교를 임관태. 그 계급이 이제 소위, 다이아몬드 하나. 그거 계급장 달고 그 다음에 나는 빨리 UT 가고 싶잖아요. 근데 UT 그 훈련 시작하는 그 날짜가 있어요. 그 애니타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3월달까지 뭐 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배를 탔어요. 문무대왕함이라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구축함. 배 잠수함 탔죠. 같은 거예요? 근데 잠수함 아니고. 네이비실로 왜 바로 안 가고 UT를 갔다가 네이비실로 간 거예요? 미국 네이비실 가려 그러면 일단 먼저 한국 UT가 돼야 돼요. 외국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입대해서 한국인이니까 저는 한국에서 미군이 먼저. 아니잖아요. 한국군이니까. 한국군인이니까. 근데 한국군인은 당연히 바로 네이비실 될 수가 없죠. 일단 한국 UT 장교가 아니면 또는 부사관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원서를 내야 돼. 위탁 교육이잖아요. 그거 지원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경쟁이에요. 경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네이비실 가는 게 그 뭐지? 버드실인가요? 그 이름이 뭐죠? 시험 미국 보는 거? 네이비실 선발 과정을 버즈라고 표현합니다. 버즈. BUDS. 근데 그게 또 이제 굉장히 힘든 체계를 거치는 걸로 악명이 또 높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평가를 하죠. 10% 정도 합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평균으로 80%는 실패할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 이제 시험을 보셨을 때 이제 처음에는 누가 통과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렇죠. 이제 그 20%든 10%든 선별이 됐을 텐데 네. 좀 그 이근 대위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그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떨어지는 사람이랑 붙는 사람의 What's the biggest difference that you saw? 보통 특히 네이비실 기준으로 제가 말할게요. 그 기수면 그 기수에 들어왔으면 다 체력은 뛰어나. 그쵸. 왜냐하면 그 기수 들어가는 자체가 엄청 힘들어요. 웨이팅 리스트가 겁나 길어요. 미국에는 막 그런 뭐 네이비실 그런 뭐 특수부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만약에 그 기수 들어왔으면 무슨 진짜 그 학교에서 엘리트였어. 고등학교에서 엘리트였어. 아니면 대학교에서 엘리트였어. 뭐가 뛰어나서 온 거야. 그래서 체력은 다 있어. 근데 여기서 그래도 80%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멘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멘탈이 약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제 체력하고 크게 상관없어? 추위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많이 추우면 그러면 미치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내 옷이 지금 말려있잖아요. 온도만 추워. 그거랑 젖어낸 상태에서 추운 거하고 천재 차이예요. 추운 느낌이 다르다. 네. 웻콜드가 진짜 빡치겠네요. 웹콜드가 미치는 거야. 근데 버젯은 항상 젖어 있을 거야. 항상. 그렇죠. 제일 탈락 많이 하는 게 어디예요? 지역주 때 제일 많이 탈락해요. 지옥주. 지역주 때는 헬위크 뭐 이런. 헬위크. 곤충 먹는 그 지옥주 아닌가요? 뱀 잡아가지고 먹고 그거는 유리티에서 생식주. 생식주. 네이비실은 생식주는 없어요. 근데 지역주는 유리티에도 있고 한국 유리티 그다음에 미국 네이비실에도 있는데 일주 동안 잠 안 잔 상태에서 존나 빡세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난스톱으로 그냥 존나 빡세게. 근데 일주일 동안 안 자는 게 가능한가요? 좀 낮잠 같은 거 재워주지 않나요? 전 2번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두 번이나. 저는 UDT에서도 유리티에서도 하고 미국 네. 네이비실에서도 했으니까. 낮잠 시간 이런 거 안 주나요? 1시부터 뭐 2시까지. SBS TV가 아니에요. 1시에서 2시 이게 낮잠 자고. 저 아까도 나 오기 전에 낮잠 자고 있었어가지고 피곤하더라고 점심 먹으면.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상사들을 보잖아요. 그런 장군들 뭐 네이비실 선배들. 네이비실 선배, UDT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리더십 케이퍼빌리티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캐릭터. 네, 캐릭터 분명히 배울 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군대에서 가르쳐주는 리더십은 뭐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리더십은 되게 강범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팀원들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설득하는지, 어떻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는지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리더십 안에.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하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배웠던 과정은 제가 버즈 수료하고 나서 장교 과정에 들어왔어요. JOTC라고 Junior Officer Training Course. 이거는 모든 네이비실 장교가 되기 위해서 꼭 밟아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JOTC가 8주입니다. 자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8주 동안 되게 리더십 많이 배웠어요. 그거는 아무 군장교 받는 과정이 아니에요. 네이비실 장교들 위한 과정이에요. 통과한 사람만. 버즈 통과한 사람, 버즈 통과한 장교만. 소수 중에 소수. 네. 그래서 클래스도 되게 작았어요. 한 10명이었나? 1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네. 거기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네, 핵심이 저도 뭐냐면 뽑고 싶어가지고 저도 배우고 싶어요. 거기 할 수는 없고. 비록 이거 통과해서 거기서 2차로 듣고는 하지만 싶어요. 여기서 이제 그냥 좀 요약본으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인사이트만. 네. 진짜 심해요. 8주가 되게 빡센 스케줄인데 아마 또 이거 들으면 웃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교육합니다. 식탁에서 그 에티켓 있죠. 왜냐면 작년은 또 그런 화이트 테이블, 화이트 클로스에다가 그런 캐널라이트 식사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귀족적인 문화가 남아있군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I like that. 근데 핵심이 그런 거예요. 임무들 뛰는 거예요. 왜? 실전에서 진짜 네이비실 대원들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크 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죠. 근데 임무를 줘요. 예를 들어 이 테러리스트를 납치를 해야 된다. Killer Capture Mission이야. 시나리오를 주는 거지. 브리핑도 있어. 브리핑 하고 나서 우리한테 미션 플래닝 하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상황실에서 미션 플래닝을 해. 미션 플래닝 끝나고 리허설 해. 연습해. 그 다음에 연습 끝나면 이제 임무를 뛰는 거야. 그 임무를 되게 현실적으로 또 잘 표현합니다. 막 헬기 진짜로 지원되고 차량 진짜 지원되고 적군들은 롤플레이어들이야. 롤플레이어들. 그래서 뭐 미션마다 좀 다른데 어떤 미션은 알카이다 테러리스트처럼 옷도 군장까지. 비슷하게 입고 수영까지 넣어요. 네. 네, 최강 군대 임무가 있다. 네, 한국 그리고 또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그 액팅도 하고 한국 훈련소에서는 이제 그 입으로 빵빵 소리 내면서 네. 모의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 그래서 연습용 총도 쓰고 그래서 그런 미션을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이 임무 끝났어. 그러면 또 다른 임무를 뛰어. 근데 그때는 또 역할을 바꿔.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역할을 바꿔요. 그런 게 이제 현실적인 리더십 트레이닝. 네이비실 장교들이 필요한 리더십 트레이닝이죠. 그 아까 그 화이트 클로스에서 식사 얘기하셔서 그런 건데 한국에 또 그 고유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직각 식사 문화가 있는데 이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도 하셨겠죠. 직각 식사 하셨나요? 직각 식사? 저는 버지니아 군사대학교 때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장교 되기 전에 제가 학사장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장교 교육대대에서 그렇게 해요. 미국에서도 저거 직각 식사 있는 거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미국 네이비실 장교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그럼에도 왜 계속 유지할까요? 네. 사실은 그 버지니아 군사대학교나 아니면 제가 그 학사 장교 그 루트로 갔잖아요. 근데 4개월 동안 장교 교육 받는다고 했잖아요. 둘 다 게이. 둘 다 so gay야. so gay. 왜냐면 저는 특수부대를 목표로 하고 이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영화 보고 갔는데. 네. 근데 버지니아 군사대학교는 이제 거기는 특수부대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교들 아니면 그냥 군인들. 네, 그냥 군인들. 그리고 학사장교도 마찬가지. 일반 해군 장교로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특수부대가 아니라. 저희 그 해군 기수에서 저만 유리티 갔어요. 200명 넘는데 동기들이. 근데 저 혼자 유리티 갔어요. 혼자.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그 교육받는 게 그 직각 보행 하는 거 있죠? 마칭. 게이 같잖아요. 그렇죠? so gay. 근데 나 그런 거 즐거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체력적으로 얼마나 나는 그런 게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체력 훈련도 약해. 버지니아 군사대학교도 약해.
왜냐하면 일반 군인을 키우려고 하니까 특수부대가 아니라. 그럼 네이비실에서는 약간 직각 보행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불필요한 건 거의 좀 없는 편인가요? 다른 부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버즈는 체력적으로 일단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또 게이 같은 행동들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게이 같았나요? 그런 것들 뭐 수통이 다 앞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수통에 이름이 써 있어. 근데 그걸 다 이제 무조건 다 앞으로 보여야 되고 이제 예쁘게 돼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장르 디테일 같은 거. 그리고 우리 또 옷 점검 받잖아요. 근데 점검 받는 그 군복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옷에 실 같은 거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없애야 돼. 근데 이거 제거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왜냐면 새 구멍 받으면 얼마나 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전날에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다 자르고 왜냐면 점검을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를 되게 조금 안 좋아하시면은 한국 군대에서는 진짜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거 많잖아요, 한국 군대는. 네. 뭐 부조리, 뭐 꼰대 문화, 뭐 이런 거. 뭐 좀 약간 불필요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bullshit. 그렇죠? 네. 근데 밀리터리는 bullshit가 어딜 가든 많아. 특수부대 있어도 bullshit는 많아. 근데 bullshit가 일단 버지니아 군사대학교하고 OCS가 제일 bullshit가 많았고, 근데 버즈도 초급반이잖아요. 일단 네이비실 되기 위한 그쵸. 그런 과정이잖아요. 입사 과정? 그러니까 얼마나 bullshit가 많겠어. 그래서 교관들이 이런 말 했어요. 그 멋있는 거 하고 싶으면 bullshit를 다 이겨내야 된다. 그런 거 근데 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너가 멋있는 거를 뭐 appreciate 하거나 뭐 그거에 너 어떻게 보면은 earn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안 좋은 거를 일부러 시키는 거야. 너가 그 push to the limit을 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너 불쉿 한번 먹여볼게. 불쉿 먹어봐 하고 먹고 나서도 그래도 나는 이것까지 참아내서 더 큰 거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상을 주는 뭐 이런 시스템 아니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You have to get through the bullshit to do the cool shit. 그러니까 인텐션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를 보고 싶은 거야. 네가 이 병신 같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더 멋있는 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다른 정신력 테스트네요. 네, 그치. 테스트입니다. 복도 테스트. 댄스에 깊은 뜻이 있었네. 그래서 저도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 bullshit을 다 그냥 이겨낸 거죠. 불쉿 테스트. 근데 이제 군대가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어차피 훈련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진짜 작전 갔을 때를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좀 저는 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첫 번째 그 첫 리얼한 작전은 어디였나요? 참전. 참전은 진짜 상황으로 갔을 때가. 진짜 전쟁터 참전은 우크라이나였죠. 그 전에 물론 소말리아 해역 파병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제가 PMC에서 근무하면서 네네. 이라크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위험 지역에. 근데 진짜 전쟁 참전은 이제 우크라이나였죠. 이라크 근데 이것도 뭐 전쟁터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왔다 갔다 했을 때가 그때 전쟁터였죠. 근데 좀 왜 우크라이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소말리나 이라크 제가 듣기에는 그것도 네. 실전 상황이라고 충분히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것도 실전이죠. 근데 소말리아 해역 같은 경우는 제가 현역 때 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첫 전투 파병이었어요. 첫 전투 파병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선발돼가지고 청년부대 1진, 이어서 2진. 그래서 저는 12개월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해적 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적들 있죠. 소말리 해적들 제압하는 이제 임무인데 그런 것은 이제 짧은 작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질 구출이 될 수도 있고 해적들이 어떤 인질들 잡아가지고 우린 또 구출하러 들어야 된다. 전쟁은 아니죠. 하나의 미션 느낌. 하나의 되게 단기 작전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제가 하루에 여러 임무 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임무는 막 뭐 5 days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원 미션이.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인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군인들은 부족하잖아요. 그런 큰 스케일 전쟁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팀 거의 매일 나갔어요. 거의 매일. 그래서 그리고 또 나갈 때마다 항상 이제 전쟁 소리가 들리는 거지. 미사일 소리 이런 거. 대포, 특히 대포.
너무 무서울 어디를 것 같은데. 가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에 싸우고 있는데 옆 지역에서 또 다른 뭐 부대가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완전 풀스케일 전쟁입니다. 특히 밤에 야식경 끼면 막 이상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예민한 불빛도 다 우리 야식경 캐치를 해. 근데 야식경 밤에 이제 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 로켓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우크라이나에서 로켓 쏘지,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로켓 쏘지. 되게 신기했어요. 그 느낌이 막 전쟁을 우리가 영화 보면 막 프런트 로우 시트라고 하잖아요. 맨 앞에 있으면 그런 거였어. 전쟁에 막 직관. 프런트 로우 시트였어. 근데 야식 끼면 fucking 미사일도 그렇고 로켓도 그렇고 대포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막 다 보이는 거야. 되게 쿨해요. 되게 쿨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입국이 안 돼가지고 뭐 인천공항에서 키예프로 바로 갈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폴란드를 당연하죠. 통해서 가셨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 아직 비밀. 멋있다. 이런 게 real to talk about 이런 게 it. 군사 기밀이에요. 그래. 근데 이게 로우키야. 의미가 있는 로우키라고 이게. 이거 왜냐면 라이프 데드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괜히 기밀했다가 네. 사람들이 이거 진짜 인명 피해가 있을 수 그니까요. 있기 때문에 다른 게스트분 멋있는데. 나와서 뭐 전 여자친구 이름도 얘기 안 하고 이게 진짜 로우키지. 뭐 벅차오르는 게 있네요. 아니 저는 어쨌든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겪었던 게 뭐 이제 뭐 말씀하실 수 있는 선에서 저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진짜 전쟁터를 가본 사람이니까 제가 언제 뭐 그런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냥 뭐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하다가 뭐 12 뭐 보병 이런 데서 이제 인사 개장으로 있고 이런 분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거기서 좀 가셨을 때 처음 느끼시는 좀 왜 충격 가는 같은 거야? 게 뭐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희가 가장 무서울 것 같은 건 일단 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니까 그게 일단 있고, any day. 그리고 시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뭔가 현타라 그래야 되나? like 뭔가 인생이 이렇게 피클하구나. 아니면은 삶이라는 거에 대한 되게 삶과 죽음에 대한 좀 깊은 뭔가 크라이시스가 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니요, 다 예상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전쟁대에서 어릴 때부터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이제 UDT 장교로도 근무도 했고 또 소말리아 해역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라크도 갔다 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했죠. 그래서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어요. 놀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제가 키우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작전은 이제 수도권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냐하면 러시아는 수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이 터지면 그러면 특히 어느 나라를 잡으려 그러면 뭘 먼저 잡으려 그래? 수도권. 네, 그 나라를 또 리더도 잡으려고 하겠죠. 아니면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키우를 어떻게 해서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 팀도 그쪽에 투입이 된 거야. 키우에 도착하니까 우리가 어떤 호텔 기지를 쓰려고 그랬어요. 왜? 군사 기지는 다 타겟이야. 러시아가 어느 정도 러시아 정보력은 되게 세. 그래서 어느 정도 군사 기지가 어딘지 알아. 다 타겟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스마트해야 돼. 기지를 이제 위장을 해야 돼. 그래서 특급 호텔들 다 사람들이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호텔 썼죠. 기지로. 근데 키우 도착하니까 서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도시인데 사람은 없고 고스트 시티. 사이렌 계속 들리고 그리고 보는 사람은 군인밖에 없고 그래서 진짜 UDT 그 전우들 막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지루하다. 전쟁이 없어가지고 전쟁이 나야 되는데 막 그런 공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고 싶어. 우리가 외국에서 작전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전쟁 나면 안 돼. 이게 우크라이나가 너무 안 됐더라고. 맞아. 수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이 그냥 막 건물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좀 시내에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내가 전쟁터야. 나는 이제 슈퍼에 들어와서 먹을 것도 찾고 그랬는데 근데 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져가고 싶은 건 다 가져오면 돼. 오.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군인들이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런 도시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건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터는 막 참호전 아니면 산에서 싸우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사막에서. 근데 도시는 그거는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민간인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민간 피해 이런 것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도시가 전쟁터가 인프라가. 됐다는 게. 음. 서울 같은 모든 시티가 전쟁터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서울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노력했어요. 되게 짧은 역사에 지낸 우리는 전쟁 터지고 나서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는 미래 없다 그랬어. 절대로 회복 못 한다고. 근데 지금 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던한 나라야.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좆빠지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Amen. 전쟁 터지면 그것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근데 제가 서울 사는데 만약에 여기 살면 일단 집 다 떠야 되고 그냥 나의 포제션 이런 거 그냥 다 일단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인명 피해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내 가족이 막 위험하다거나 이러면은 정신 나가죠. 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게 어쨌든 이근님은 어렸을 때부터 네이비실 되고 싶어 하셨고 훈련도 많이 받았으니까 가서 그냥 뭐 내가 시뮬레이션 한 대로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대다수는 그냥 저희 같은 시민들이 이제 그걸로 보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진짜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제가 우크라이나 들어가면서 엄청 많은 버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죠.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철수했어요. 그 당시에. 진짜 많은 사람들. 남자, 여자, 아이들 엄청 많은 가족들 봤어요. 그리고 버스들이 그러니까 차가 막혔으니까 안 움직여요. 그냥 계속 몇 킬로 동안 계속 봤어요. 버스들. 우리 혼자 들어가고 있고 밴 타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전쟁 터지기 한 1, 2년 전에 또 키예프를 제가 갔습니다. 일 때문에. 어디 갔다고요? 키우. 키우 갔었어요. 그래서 뭐 촬영하려고 갔었는데 거기서 전쟁은 뭐 아니고 이제 뭐 아디다스 커머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촬영하러 갔는데 예. 저는 전쟁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그치. 근데 그 이제 막 그때 우리 막 기사 아저씨들이나 뭐 사진 작가 하는 친구들이나 막 제가 막 왓츠앱을 다 친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들 일단 되게 좋은 분들이었는데 돌아서 전쟁에 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체크인을 했지. 그러니까 막 지하 방공호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여기 있다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연락이 안 돼. 그 친구들은 이제 그냥 전쟁터로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느끼는 전쟁에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던 거지. 왜냐면은 뭐 나도 뭐 내년에 군대 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거는 뭔가 군대를 간다지 전쟁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게 진짜 뭔가 끔찍하더라고. 그런 뭔가 살갗으로 와닿으니까. 이게 막 지금 뭐 우리가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났대,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났대 이거 하는 거랑 이걸 실질적인 거를 조금 가깝게 경험하는 거랑은 진짜 이게 천지 차이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근 대위님도 결국에는 뭐 책에서 봤던 내용은 이제 이게 사실은 그냥 뭐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뭐 그쵸. 우크라이나 개인적으로 일도 가실 아닌데, 필요는 없었죠. 근데 이거를 자발적으로 전쟁터로 간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대의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에 나왔던 내용처럼. 그래서 뭔가 이런 잔혹한 전쟁이 있고 그래서 민간인들 살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갈 수 있었다는 건. 네. 저는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 그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전 세계에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원래 다른 나라에 전쟁 터지면 제가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워요. 그 나라 군인이 아닌데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도와주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 전쟁은 좀 특이한 게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라이브 TV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저는 원래 직업이 지금 하는 게 군인 경찰을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컨설팅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군사 컨설턴트입니다. 근데 전쟁이 터졌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가는 게 맞아요. 제가 특별한 스킬 세트가 있어요. 제가 그냥 무슨 일반인이고 그냥 어느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면 뭐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스킬 세트가 없는데 민폐만 되겠죠. 그렇죠. 민폐만 되겠죠.
근데 저는 되게 특별한 스킬 세트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고민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저희 펠리킨 케이스 짐 챙기고 그리고 전쟁 터지고 일주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노다웃이야 진짜. 그냥 그 전쟁터로 자발적으로 간 거는 리스펙트. 리스펙트. 네, 진짜. 네. 근데 나는 그게 뭐 크게 리스펙트 받을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영 선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뭐 강릉에 뭐 수영 금지 구역이 있어요. 여기 수영하면 그러면 뭐 돈 내야 돼 사인판도 있어요. 근데 누가 익사로 죽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는 게 의무입니다. 내가 수영 잘하는데 그러면 도와주는 게 의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일단은 딱 뻔하잖아요. 보이잖아요. 러시아가 가만히 나를 이제 쳐 들어가서 거기는 민간인들도 죽이고 있고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는 게 맞죠. 그럼 처음 그 전에도 아마 뭐 죽음이라는 건 뭐 동료가 어떻게 해서 떠난다거나 뭐 아니면은 적이 뭐 그런 소말리 이런 데서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사실 전쟁에서 가장 죽음이라는 거를 실제로 많이 목격을 하고 경험을 주변에서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들었나요? 그냥 그냥 덤덤하게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은 좀 쇼킹한 게 있었을지. 아니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런 것만 생각하죠. 누구나 저랑 같이 뭐 싸우는 그 팀원들 당연히 전쟁이니까 죽을 수 있다. 죽는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션 플래닝 할 기회가 있으면 어떤 미션은 또 플래닝 할 기회도 없어. 바로 가야 되니까. 근데 뭐 플래닝 할 기회 있으면 그러면 제가 팀장으로서 철저하게 플래닝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 팀원을 잘 리딩도 하고 그냥 그러겠죠. 근데 막 우리가 두려움? 그게 전혀 없어요. 일단은 머리도 되게 바빠요. 특히 팀장인인데 내가 얼마나 머리가 바쁘겠어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일단 우리 임무 성공해야 돼. 그리고 그 큰 임무 안에 또 여러 태스크도 있고 부가적인 임무들 그 다음에 내 팀원들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무섭다 뭐 내 목숨 어쩌고 저쩌고 그런 틈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존나 멋있다 진짜. 나 좀 군인 나 가서 되고 싶어요 진짜. 말씀 나눠보니.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싸우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 배경이 있어요. 누구는 이제 이 영국에서 와서 영국 무슨 군인이었어. 이 사람은 뭐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이야. 이 사람은 미국 특수부대 출신이야. 다 배경이 있고 다 훈련 받은 사람들이고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좋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념이에요. 왜 싸우고 있는지 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리스크를 감안해서 난 싸우겠다. 돈은 안 주나요? 우리는 돈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공식적인 군인이에요. 거기서 싸우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예. 그 제가 갔을 때 저는 당연히 돈 아예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저는 의용군 정신으로 갔어요. 난 그냥 volunteer 하러 간다. 도와주러 왔다. 근데 완전 입대하는 것처럼 군인 아이디 나와. 거기서 사진 다 찍어. 그리고 아이디가 나와요. 여권처럼 생겼어. 그리고 또 체크카드도 줘. 통장이 생겨. 군인 통장이. 그리고 거기 매월 월급이 들어와. 그리고 거기에 수당도 들어와. 위험수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인처럼 똑같이 나와요. 근데 제가 팀장이었고 또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나온 건 있었어요. 제일 좀 죽음에 가까웠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제일 큰 게 뭐였냐면 대포에 죽을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작전은 직접 타격 아니었어요. 직접 타격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뭐 폭발시키든 아니면 누굴 죽이든 그런 게 직접 타격이에요. 그날은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특수 정찰하러 들어간 거예요. 정보 수집하러.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지 군인들 만나서 이제 정보를 받기 위해서 또 우리 표적을 멀리서 감시하기 위해서 제가 나갔어요.
나가는데 어떤 경납고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경납고. 근데 경납고에서 그 경납고에 도착해가지고 우리 차량 주차를 하고 또 거기에 또 현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차량 주차를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미팅을 하려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우리 표적도 감시하고. 근데 경납고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경납고 정중앙에 대포가 떨어진 거야. 근데 우리 차가 어디 있었냐면 거의 정중앙에 주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리자마자 뒤질 뻔했었죠. 근데 어떻게 안 죽었냐면 우크라이나 현지 군인들한테 우리가 간 거야. 걸어간 거야. 걸어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대포가. 아 1분만 늦게 내렸으면 뭐 떨어져가지고 찾고 이랬으면은 1분만 더 그 중앙에서 놀고 있었다면 그러면 뒤졌죠. 말 그대로 그게 그 소리도 엄청 컸고 저는 우크라이나 군인들한테 걸어가고 있는데 제 뒤에 떨어진 거예요. 대포가. 그래서 경납고가 이제 그 루프가 있잖아요. 루프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 철로 돼 있었어요. 근데 무너지면서 그게 다 저희 뒤에서 이제 떨어진 거죠. 벽돌도 이제 튕기고. 그래가지고 내 팀원 한 명은 벽돌에 맞은 거예요. 그 날에 우리가 특수 정찰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방탄 헬멧을 안 썼어요. 직접 타겟 작전이 아니었어요. 내 부팀장 그 펄이라고 벽돌이 이제 완전 이게 폭파가 생기면 뭐가 튕기잖아요. 그렇죠? 파편이. 그 날에도 이제 대포가 떨어지면서 벽돌들이 이제 날아간 거야. 그러면서 한 벽돌이 펄 대가리 이제 부닥친 거죠. 그래가지고 피가 이제 여기 터졌어요. 이 영상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웃을 일은 아닌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내진탕이 있었고 근데 얼마나 정신 없겠어요. 일단 뭐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바로 뭐 해야 돼? 엄폐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숨을 데가 없는 거야. 일단 경남고는 무조건 피해야 돼. 왜냐면 그게 타겟이야. 거기에 떨어졌어. 정중앙에. 그래서 경남고에서 숨을 수는 없어. 나가니까 다 야지야. 플랫. 숨을 데가 없어. 오픈에. 좋됐다. 그래서 어디 들어갔을 것 같아요? 땅 파고 들어갔나? 그 대포가 다른 애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뭐 전날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며칠 됐는지. 근데 홀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네. 그래서 대포 떨어진 홀에 들어갔죠. 숨은 어떻게 쉬어요 그러면? 네? 그냥 그 구멍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Damn, bro.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라운드가 플랫하면 만약에 홀이 있으면 그 홀 안에 숨어 있으면 옆에 대포가 떨어져도 이제 그 블래스트에서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 플랫 그라운드에 서 있으면 옆에 대포 떨어져서 이 블래스트 때문에 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런 홀이나 그 참호가 있으면 그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포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이제 그 전쟁 참전하신 분들이 뭐 베트남도 그렇고 세계 2차 대전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전쟁 때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그 트라우마가 다시 트리거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좀 트라우마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그 PTSD라고 표현하죠. 근데 PTSD는 이제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군인마다 다 다르게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군인은 죄책감 때문에 PTSD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 적군을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간인을 쏴 죽였어. 그러면 크게 죄책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은 내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팀원이 죽었어.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나는 원래 이게 타고난 게 아닌데 너무 많은 러시아 군인들을 죽였어. 이것도 죄책감. 왜냐하면 러시아 군인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야. 그 나라의 군인이야. 우리처럼. 그냥 뽑힌 거죠. 그 사람들도. 시민이지. 시민이 뽑힌 거죠. 뽑히든가 아니면 뭐 지원해서 뭐 군인이 됐든가. 아무튼 러시아 가면 러시아 군인들이 나쁜 뭐 범죄자들은 아니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그분들도 가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죄책감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브레인 데미지가 있어요. 실제로. 뭐 TBI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무슨 폭발 때문에 브레인 데미지 날 수 있고 아니면 뭐 머리를 다쳐가지고 브레인 데미지 날 수도 있고
브레인 데미지가 생겨버리면 그러면 제대로 생각을 못해요. 제대로 생각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계속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 딴 사람 멀쩡한 사람 쏴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래서 브레인 데미지가 되게 무서운 거야. 평상시에 운전할 때 로드레이지 이런 것도 하시나요? 네. 로드레이스 좀 있죠. 네. 아니면 내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어쨌든 그 바이런스 끝판왕이잖아.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가서 이걸 했어. 그리고 평생 이걸 해온 사람이야. 근데 제가 보기엔 어쨌든 이제 평상시에 이제 모던데이 살아가는 사람들, 남자들은 뭐 이런 바이런스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막 운전하고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게 좀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거든. 근데 난 그걸 겪었으면 오히려 이런 거는 그냥 뭔가 웃으면서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보네요. 아니요, 전 좀 공격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우크라이나 갔다 오고 나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위님도 분명히 적군을 쏘신 경험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누구를 죽인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막 아까 말씀하신 악몽이 그런 악몽이나 막 뭐 꾸고 이런 이런 거 것들은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어요.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요. 천직이네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 제가 저희 했던 임무 중에 그러니까 신념이 뚜렷하니까 임무를 믿었으니까 제가 왜 하는지 왜 싸우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면 그러면 뭐 영어로 unsure 하면 그러면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죠. 셀프 다웃이 막 생기는 네. 거예요. 아, 내가 거기서 뭐 죽였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이 마인드가 중요한 게 어쨌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하면 러시아가 어쨌든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전력이 세잖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도 전쟁을 몇 년 동안 지속하고 크게 이렇게 전진을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그 미닝이 다른 것 같아.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왜 하는지 잘 몰라. 뭐 어느 정도 교육은 하겠지만. 근데 그냥 시켜서 가는 느낌? 근데 우크라이나는 내 가족이랑 내 친구들이랑 내가 여기 살아.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신념의 차이가 저는 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제 평균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군인들 되게 용감하고 그리고 또 끝까지 어떻게 자기 영토를 지키려고 하고 그 반대로 보면 그 아프가니스탄 미군들이 아프간 군을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지원하고 뭐 장비 면에서 맞아. 경기 면에서 근데 탈레반이 이제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프간 군 다 철수했어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다 철수했어요. 탈레반이 무섭다고. 탱크도 막 두고 가고 그랬죠. 네, 총이 다 두고 가고 헬기 막 장난 아니었어요. 미군이 철수했다고 아 지네들은 혼자 못 싸운대.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다 장비 지원해줬는데 근데 우크라이나 군만 봐봐요. 그 큰 나라 러시아 훨씬 더 힘이 세잖아요. 러시아가 그쵸. 훨씬 더 근데 사람들이 아 전쟁 나 우크라이나 일주도 못 버틴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쵸. 맞아. 일주도 못 버틴다. 끝났다.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마인드셋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정신력에서. 물론 미국이 많이 지원해주고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돼. 그리고 정보도 많이 넘기고 정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 아프간 군 다 줬어. 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원해줬는데 근데 그냥 튀잖아요. 마인드셋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어쨌든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지를 많이 했어요. 유럽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이게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는 건지 뭔가 좀 꼴사납기 시작한 거야. 이제 유럽 이런 애들도 너네 돈 왜 이렇게 많이 달라 그러냐. 미국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제일 그걸 느꼈던 거는 제가 최근에 폴란드를 갔다 왔는데 그 폴란드에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맨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막 엄청나게 피난을 많이 갔어요. 폴란드로. 근데 그때는 이제 약간 폴란드 사람들이 뭔가 두 팔 벌려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걸로 되게 약간 이미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폴란드 사람도 그렇게 느꼈고. 근데 이게 이민을 너무 많이 오고 이게 불법 뭐 이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재정적인 지원이 계속되니까 폴란드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뭔가 좀 이제 차별하고
좀 혐오하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또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가 연장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어쨌든 저희는 좀 이제 소프트한 친구들이잖아요. 소이보이들인데 많이 소프트.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저도 그래도 막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막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소프트한데 공감 능력도 없는 소프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T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최악인데. 근데 이제 공감을 좀 공감이 되게 좀 저희 이 한국에서는 막 공감 못하면은 막 너 왜 이렇게 T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막 되게 막 안 좋은 프레이밍도 많고 너 그런 거 T발 같은데 CG 이런 거.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좀 나약한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제 나의 우선순위 좀 둘치고 이게 이 사람의 어떠한 그거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다 들어보고 생각했을 때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은 전쟁에서 막 괜찮아? 이렇게 될 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약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런 거에 별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되게 끊임없이 계속 강해야 된다라는 거가 엄청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이제 그냥 아예 셧다운을 하시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공감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공감 궁금해요. 능력 있으신지 이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감력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또 우크라이나 시민들하고도 많이 얘기했고 또 군인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했었잖아요. 근데 자기 그 슬픈 스토리도 얘기해요. 다 뺏겼다 이러면서 그런 거 당연히 군인이 공감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처음에 참여하시지도 않았겠죠. 왜냐면 그렇네. 민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감했으니까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That's true, that's 공감력이 true. 없으면 그러면 내 문제 아니다. I don't ca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 그렇게 또 너무 공감하면은 약해질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있어야죠. 네. 이런 얘기들이 무겁지만 너무 또 재밌어요. 뭔가 연장전에는 우리 사이버레커 얘기하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분위기가 지금 그 얘기 할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또 이거는 이제 좀 더 군인 네. 이근 대위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얘기 나눠봤는데 연장전에서는 이제 좀 또 이제는 또 군인보다도 뭐 인플루언서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방송인으로 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커리어가 또 제 2막을 사실 이렇게 좀 열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은 프릭션들, 마찰들 또 뭐 대중과의 그런 이근 대위님이 이렇게 퍼스널리티가 되면서 나오셨던 그런 뭐 관심 좋은 긍정적인 관심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관심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느끼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런 거는 저희 연장전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Peace. Peace. Thank you.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